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수저를 바꿀 기회 아직 남아있다. 기차는 아직 달리고 싶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제게 블랙 폭락론자 이제 그만해라. 주식은 계속 오른다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주장을 해왔지만 몇몇 영상에서 일부러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을 클릭해서 자세히 보시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승의 한 표를 던져왔었죠. 저는 전체 영상과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코스피 지수 1760을 돌파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금융 자산을 털어서 지금 주식을 사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 2000을 돌파했을 때 이런 말씀을 또 드렸죠. 지금까지 코스피 파트 1이었다면 이제는 코스피 파트 2다. 이제부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구체적인 섹터와 종목도 다 찝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간중간 눌림목이 있을 때마다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담아가야 할 자리지 절대 매도하고 시장을 떠날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몇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코스피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수익을 어디까지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이게 걱정일 테고 지금 주식을 신규로 매수하실 분은 내가 꼭지 잡는 거 아니야? 나 사면 주식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증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흔들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약달러 기조입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달러를 뿌리자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고 이때 한국 증시는 바닥에서 2배 이상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연준의 비둘기적 발언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접어들자 코스피 지수 역시 역사상 신고가인 26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가 약세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합니다. 원달러 환율이란 1달러에 상응하는 원화를 나타낸 것인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만큼 적은 돈의 원화를 들이고 달러로 환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화에 대한 매력이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블랙, 지금 한국 주식을 다 떠나고 있다. 지금 너만 주식을 사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지금 너만 주식을 안 사고 있다. 이렇게요. 외국인은 한국 채권을 지금까지 꾸준히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채권을 매수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안전하다, 안정적이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달러가 약세로 접어들자 외국인은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까지 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수급을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 1년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9,50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작년에 경제가 어렵다 난리가 아니었는데 외국인은 그래도 한국 시장을 매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팬데믹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 때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이게 얼마인가요? 1100... 셀 수가 없네요. 대략 25조 정도 매도했습니다. 25조? 25조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평생 모아도 25조는 못 모을 것 같네요. 이때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달러 가치가 급등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국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달러로 환전해서 자기 나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 7월달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2020년 7월달 한 달 동안 1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날짜별로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이 부쩍 순매수하는 게 보이시나요? 참고로 이것은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특히 7월 28일 잘 보세요. 여기 찍혀있는 금액이 1조 3천억입니다. 엄청나죠? 이 금액은 2013년 9월 12일 1조 4천억 이후에 외국인의 최대 순매수라고 합니다. 이들이 한번 이렇게 들어왔으니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 이후 두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한국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차 대조표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거나 그게 아니면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권을 매수해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혹은 MBS의 양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을 푼 금액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은행은 꾸준히 시중에 돈을 풀어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팬데믹 이후에
돈이 풀리는 속도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앞으로 더더욱 증가될 전망이고요. 게다가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가 0.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중의 예금 금리 역시 1%대를 유지하고 있죠. 제가 요즘에 예금을 따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 미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잘 보세요. 시중에 돈은 많이 풀리는데 은행에 돈을 맡기면 금리는 얼마 안 줘요. 그럼 사람들은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갈까요? 물론 부동산 시장에도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정부에서 규제를 엄청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 대기 자금이 2020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금은 5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50조면 진짜 엄청나죠? 이것은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인데요. 50조를 가지고 있으면 현재 잘 나가는 LG화학이라는 회사를 통째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미들 돈을 합쳐서 LG화학 한번 사버릴까요? 물론 농담이니까 진짜로 사진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코스피 상승 이유는 한국의 상대적인 성장성에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글로벌 GDP 쇼크, 한국 마이너스 3.3% 역성장에도 선방. 2분기 한국 GDP 성장률이 98년 이후에 22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GDP를 발표한 14개 나라의 2분기 성장률 평균은 마이너스 9.6%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은 2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2등요? 아닙니다. 앞에서 2등입니다. 한국이 역성장을 했지만 그만큼 선방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보세요. 미국 마이너스 9.5, 독일 마이너스 10, 프랑스 마이너스 13.8, 이탈리아 마이너스 12.2 블라블라블라 끝이 없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선방해서 사람들은 한국 주식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도 사고 있고요. 게다가 며칠 전 한국은행에서 한국의 상반기 경상수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6월달 경상수지는 68억 8천만 달러로서 지난 5월달 규모의 3배를 넘었고 2019년 10월달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중국의 무역수지 역시 개선되고 있죠.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여전히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의 경상수지 회복 속도는 계속해서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수지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야겠죠. 최근 발표된 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기업 빅4 깜짝 실적, 일본 경쟁사 압도. 한국과 일본의 주요 기업 실적과 시가총액을 비교했습니다. 한국에는 삼전,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이 4개를 소개했고 일본은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이 4개를 소개했습니다. 왼쪽 2개의 열을 보시면 일본 기업의 실적과 한국 기업의 실적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반면 일본 기업은 완전히 죽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가총액 증감률 보세요. 팬데믹 때 저점 이후 주가 상승률을 나타낸 것인데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2자리 혹은 3자리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약간의 주가 상승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바, 소니 이런 기업들도 2자릿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은 유동성도 많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실적까지 좋은 상태죠. A도 좋은데 B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더욱 큰 주가 상승을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어디까지 오를까? 제가 지금까지 코스피 상승 이유를 3가지 들었습니다. 달러 약세, 유동성, 성장성. 이 3개는 이미 충분히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더욱 나타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3가지 중 하나의 요소라도 꺾이게 되면 즉 주춤하게 되면 코스피의 상승 각도는 조금씩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3가지를 꾸준히 체크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는 제가 앞으로 꾸준히 진단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성장 섹터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성장 섹터는 바이오, 인터넷 기업, 2차 전지, 반도체, 5G 이런 기업들인데요. 그러면 이런 섹터 내부에서도 어떤 기업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될까요? 여기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폭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포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폭포의 맨 위쪽에 대형주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중형주, 마지막 소형주가 있습니다. 물이 떨어질 때 대형주라는 그릇을 다 채우고 나서 남으면 중형주로 떨어지고 그 물이 또 남으면 소형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할 때 항상 시가총액 순서대로 나래비를 세우고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에 들어갈 때 대형주에 먼저 딱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그 대형주가 너무 올랐다. 그러면 시가총액 그 다음 종목을 노리고 어라? 이 종목도 너무 올랐네. 그러면 그 다음 시가총액 순서에 있는 종목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스피 상승을 위한 3가지 조건 기억하시면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